강의를 했습니다. 첫 학기에. 그래서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듣고 그 여기도 나눠준 그외에도 적혀 있습니다만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최고의 명강의를 듣게 됐다고 이렇게 조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히랍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고 또 플라톤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아주 기뻤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요청이 있으면 다시 호모에서부터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에까지 이르기까지 이 강의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한국 또는 세계 어디에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고대 히랍 철학에서부터 현대 신학과 철학이까지 강의를 하는 곳이 있단 말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강의를 함으로써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곳에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플라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101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101페이지. 플라톤의 영향. The influence of Plato. 플라톤 하면 이게 이제 히랍식 발음으로 플라톤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플라톤 허정 플레이토 하는데 독일어는 플라톤하고 히랍 발음하고 유사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플라톤이 후대에 미친 영향은 크고도 광범위하다. 그래서 서구 문화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행사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플라톤 대신에 아리스토텔레스를 꼽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몇 번의 예를 들었는데 세계적인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로 이름이 나 있는 베르너 예거라는 사람이 뒤에 가서 그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3권으로 된 책인데 그 책 속에서 그가 강조한 것이 바로 히랍 문화는 호모에서 시작을 해서 플라톤에서 완성을 하였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전공을 한 학자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 들어 서양 정신의 열정이란 책을 저술한 타나스는 플라톤 사상이 서양의 정신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단일한 기반, 하나의 유일한 기반을 이렇게 든다면 바로 그게 플라톤이다.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플라톤이 바로 철학 자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였다. 미국의 저명한 사상가요 시인은 에머슨, 이 사람이 수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에머슨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다. 그는 플라톤이 철학이요 철학이 곧 플라톤이다. 영어로 참고 삼아 적어놨어요. Plato is philosophy and philosophy is Plato 라고 말을 그러니까 동일시한 거죠. 그런가 하면 지난 세기의 저명한 철학자들 중에 하나인 화이트헤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화이트헤드는 과정 신학의 창시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 있을 때는 버트란드 러셀, 영어식으로 하면 마트란드 러셀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만은 러셀과 함께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수리 철학을. 근데 그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하버드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 사람의 철학이 뒤에 발전하게 된 과정 신학의 하나의 기초가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사물이 하나의 변화하는 과정이다. 근데 여기까지 하고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과정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겉으로 보기에는 과정 신학도 기독교 신학의 일종이지만은 우리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 신학을 하고 말하기가 좀 곤란한 정도입니다. 이 사람의 화이트헤드 주제 중에 그 이제 주에다가 적어놨습니다. 102페이지 주 312를 보면 이 사람의 주제가 Process and Reality. 이것은 전진과 실체 그런 뜻이에요. 이 전진이라는 말은 과정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불변하고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변하는 과정 속에 실체가 있다. 이 사상은 이 화이트헤드에서 처음 나타난 게 아니고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것이고 근대에 들어서는 헤겔이 또한 강조하는 것인데 이 사상이 성경 연구에도 다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건 시간이 없어 이 시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다음에 현대 신학을 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세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화이트헤드가 뭐라고 했느냐, 그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유럽의 전반적인 철학적 전통에 대한 가장 안전한 평가는 그것이 플라톤에 대한 각주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푸트노트,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다 라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서양 철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끼쳤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그렇게 본 겁니다. 나는 이 말 학자들이 그의 저술에서 미심쩍게 이끌어내는 사상의 조직적 형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그 저술 속에 흩어져 있는 풍부한 아이디어들이다. 어떤 완벽한 철학적 체계 때문이 아니고 그 플라톤의 작품 속에는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진 아이디어들이 풍부한데 후기 서양 철학은 그것들을 좀 더 개발하고 발전시킨 것에 지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플라톤의 영향을 얘기할 때는 꼭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니까 여기 특별히 표를 해 주셔가지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세기 신학자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칼 바르트도 이와 유사한 말을 했다. 칼 바르트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언급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신정통 주인이 해가지고 배척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신학에 끼친 그 업적은 다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 철학의 역사는 곧 플라톤의 역사가 아닌가. Is it not the history of philosophy, also the history of Plato? 철학의 역사는 곧 플라톤의 역사다. 말을 바꾸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양의 철학은 플라톤을 해석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독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그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은 어거스틴도 이 플라톤을 신적인 신학 철학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머신이나 화이트헤드 그리고 칼바티 이란 말들은 물론 과장된 것이긴 하지만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플라톤이 없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서 철학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철학은 사실상 플라톤 철학의 연장 및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없었다면 서양 철학사가 지금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두 사람 철학을 비교하면은 플라톤 철학은 어떤 관념주의 또는 이상주의라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경험주의, 실증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데 플라톤의 영향은 비단 철학 분야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문학과 예술 분야에 있어서의 영향도 엄청난 것이다. 하나의 예를 그냥 간단히 들어보면 수많은 예가 있지만은 우선 예술 분야에 대해서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3대 예술가가 누구라 그러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 좋고 못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다 천재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미켈란젤로가 플라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이데아 같은 것을 어떻게 보이는 이런 조각 작품으로 표시할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작품 중에 토로서가 많은 것이 한 특징입니다. 토로서는 미완성 작품을 얘기해요. 작품을 하다가 중간에서 그냥 중단한 것이에요. 더 이상 계속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에타가 있습니다. 피에타는 탄식, 애통이란 뜻인데 이것은 지금의 바티칸 그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설치가 진열이 돼 있어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미친 일본 놈이 말을 좀 험악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본의 망치를 들고 그 조각 작품을 부셨어요. 코를 그냥 몇 다 쳐가지고. 참 얼마나 그 야만적인 놈이면 그런 일을 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미친 놈이죠. 금방 말씀드린 제정신으로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원리형대로 가능한 원형대로 복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보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는 그 소각상을 전부 두꺼운 유리로 다 이렇게 감싸놨습니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작품 모나리자가 그 전시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파리를 3번 방문을 했는데 이제 2번째가 3번째 갈 때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유리로 딱 이렇게 막아가지고 가까이 접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조각가들에게도 영향을, 물론 화가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줬죠. 아마 그런 대표적인 화가가 아마 그 렘브란트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시인 또 그 밖에 뭐 소설가 등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미켈란젤로만 예를 들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예술과 문학과 예술 분야에 있어서의 영향도 엄청난 것이다. 그의 대화록들은 고대에서 크게 찬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방하였다. 예를 들면 국가는 비단 토마스 모의 영국 사람이에요. 저 종교개혁 시대에 조금 이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상극가들이 모델이 되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까 그 한국의 그 괴짜 돌 김영호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 사람이 그 유시민하고 둘이 대담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플라톤의 이상국가가 아주 흉악한 것이라고 그 결혼도 못하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의 그 정력엔 제가 놀래요. 그렇게도 많은 책을 성경에 관해서도 쓰고 일반 서적에서 쓰고 중국 철학에서 쓰고 인도 철학에도 놀랍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동양 철학을 논할 때는 제가 그쪽 전공이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할 것이 못 되지만은 적어도 힐업 철학이나 서양 철학을 얘기할 때는 제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는 이쪽을 전공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방면에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참 일천하더라고요. 그냥 말하자면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또 깊이가 없어요. 그 사람이 요한복음에 대해서도 책을 썼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은 책을 썼는데 그 한국 신대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 얘기할 때는 또 기도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밖에 나오면 기독교를 또 비판을 해 욕하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인간이죠. 아무튼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근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플라톤 이상 국가에 결혼 제도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배자들에 한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다 결혼하고 사유재산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결혼도 못하고 사유재산을 갖지 못해요. 그들은 그 여자도 지배자 계급에 속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남편이 없고 그러니까 그 공동으로 서로 남편과 아내 역할을 함께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그들에게 사유 재산의 가정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그들이 제대로 기르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제 기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플라톤 당시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플라톤도 그런 문제점을 잘 알기 때문에 만년에 가서 죽기 전에 법률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부피가 큰 책을 썼는데 거기는 그런 제도가 완화가 돼요. 없어집니다. 아무튼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상국가의 모델이 되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상론자들의 그러면 말하자면 원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플라톤의 저작, 그 본문으로 또 들어갑니다. 플라톤의 저작, 즉 대화록들의 철학적 그리고 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영국의 문예비평가 아트킨스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 사람이 또 평을 했는지. 그의 사상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어느 정도는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상을 그는 재해석하고 뭔가 새로운 것으로 변환하고 거기에 그의 천재성을 각인하고 소박한 언어로 덧입히는데 말이 소박이지 이제 이 의미를 달리 받아들여야 돼요. 밑에 나옵니다.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은 아직 능가된 바 없다. 소박하다는 말하고 조금 안 맞죠. 그러니까 그 문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해서 지금까지 그에 비견할 만한
글을 쓴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가 말하는 바는 그가 어떻게 그것을 말하는가에 의해서 우리를 사로잡는다. 같은 얘기라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그 느낌이 틀리잖아요. 플라톤이 이렇게 특이하게 묘사를 하고 이론을 전개했다 그런 겁니다. 그의 장렬하는 상상, 그의 이상주의, 그의 아이러니와 유머, 이 모든 것들은 그를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가들, 철학자들 중 하나, 즉 철학자로 만들었는데 그의 저작들은 지금 그 글을 잘 들어보세요. 그 먼지조차도 한 겁니다.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사람에 대해서. 이건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찬사였습니다. 이게 플라톤의 저작은 가장 쓰잘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황금처럼 귀하다. 이런 엄청난 찬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참 이걸 읽을 때마다 놀라요. 어떤 철학적, 이 사람은 저 철학자가 아니고 이 글을 쓴 아티킨스는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문예 비평가예요. 고대 문학에 대한 그 비평서를 2권으로 된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밑에 제가 적어놨죠. Literary Criticism in Antiquity, 고대에 있어서의 문학적 비평. 어떤 철학적 저술에 대하여 이보다 더한 찬사를 생각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에 비길 만한 찬사를 쇼펜하우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냥 그 염세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이 사람의 주조입니다. 칸트 이외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쇼펜하우어는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1판 서문에서 플라톤을 신과 같은 철학자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플라톤의 문체에 대해서 로빈슨과 데니스트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고요. 현대의 플라톤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들입니다. 다음과 같이 적었다. 플라톤의 문체는 무한한 다양성을 포함한다. Infinite variety. 그는 유머가 번득이거나 고귀한 열정의 스며 있는 쉽고 우아하고 매력적인 내러티브를 구사한다. 무한한 다양성을 지닌 것은 비단 플라톤의 문체만이 아니라 그의 사상은 해석이 무한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 그가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된 이유이다. 근대에 들어서 플라톤과 좀 유사한 철학자를 한 사람 든다면 아마도 독일의 가장 유명한 근대 철학자 칸트를 들 수 있어요. 가장 지식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하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다만 칸트는 이데아론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데아란 말 대신에 칸트는 물 자체 이제 마시는 물이란 뜻이 아니고 묽은 물자 해가지고 독일어로는 딩한지히 그것을 논했어요. 그냥 학문의 정확성을 추구하려고 했던 점에 있어서는 그 플라톤과 유사한 사람이 칸트고, 또 한편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자연은 변화한다, 발전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인데, 이 사상을 현대 철학자 중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헤겔입니다. 그리고 이 헤겔이 그 구약 성경과 신약을 해석하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가 원래 원시적인 형태에서부터 차츰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발전된 형태를 띠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다 적어도 대부분이 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것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튼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그 플라톤에 대해서 제대로 강의를 하려면 2시간씩 해가지고 한 15번 정도 강의를 하면은 제가 원하는 내용을 웬만큼은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에서 강의를 할 때는 그 플라톤의 국가 책 한 권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는데 국가 한 권만 가지고 강의를 해도 한 학기에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강 아웃라인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나마라도 플라톤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제대로 인식하고 그 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인가? What ar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Plato's philosophy? 이것만 이해하셔도 이 강의를 듣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9페이지요. We go back to the beginning of our text. 오늘 나눠준 거 처음 첫 페이지가 69페이지예요. 69페이지. 네. 또 거기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플라톤은 아테네의 지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아리스토는 아테네의 전설적인 마지막 왕 코드로스의 후손이고 이 코드로스 왕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페릭티오네는 아테네의 현인 솔론의 친척의 후손이었다. 말을 바꾸면은 아버지 쪽으로나 어머니 쪽으로나 전통 있는 명문 가문이었다. 그런 뜻이죠. 플라톤이 어렸을 때 그의 부친이 사망하여 그의 어머니는 그녀의 삼촌뻘인 피릴람페스와 재혼하였다. 따라서 플라톤은 의붓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다. 하지만 그는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페리클레스와 가까운 사이였던 점으로 미루어 페리클레스는 누구야? 이러시면 이제 곤란합니다. 페리클레스는 450년에서 430년 대략 잡아서 그때 아테네를 통치해서 전성기로 이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배출한 최고의 정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아테네가 그렇게 위대한 문화를 이룩할 수가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정치가의 말하자면 친구 비슷한 사이였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의붓아버지가. 그런 사실은 그가 상류계급에 속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류계급이 아니라면 그와 친할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민주주의가 발달했지만은 최고의 지도자들은 다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또 출세할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상류 계급에 속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층에 속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파이다고거스와 함께 파이다고거스는 성경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파이다고거스를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 두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는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고 요즘 세번역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 그 본문을 보세요. 거기 히라보로 써놨죠. 이 파이다 이것은 어린아라는 뜻이고요. 고고스는 아고고스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인도자라는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번역은 파이다고고스는 어린이 인도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가 학교를 갔다 올 때 이렇게 같이 가고 같이 데려오고 할 뿐만 아니라 그의 교육을 책임졌던 그 프라이빗 티처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파이다고거스와 함께 훌륭한 교사들로 하여금 자기 자식들의 교육을 담당케 했는데 플라톤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모르긴 하고 그냥 최고의 지식인들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요. 그의 대화록들은 그가 뛰어난 문학적인 재능을 가졌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그의 문체는 제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을 많이 받았던 그 문학적 책을 든다면은 괴테의 파우스트 그리고 빌헤름 마이스터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었어요. 그 책들을 읽다가 너무나 감동이 돼서 가슴이 벅차올라가지고 책을 계속해서 읽을 수가 없어서 책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해서 조금 안정을 되찾은 다음에 읽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근데 그런 경험을 플라톤을 읽으면서 다시 하게 됐어요. 플라톤의 심포지온이나 파이드로스 같은 책이 너무나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문학적으로도 이렇게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그만큼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책들이다 이거예요. 사상적으로 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의 문체는 히람 문학에 있어서 산문의 최고봉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 보아 그가 젊었을 때에 문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그랬듯이 정치에도 큰 관심을 가졌었다. 이 평생 정치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건 그 제7서한을 보면 잘 7번째 서신이라고 7서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는 아마도 페리클레스와 같은 위대한 정치가가 되려는 꿈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학과 정치 둘 중 어느 한쪽으로 나가야 할까를 놓고 고민하던 그에게 있어서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영어로 하면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디오게네스 라에티우스에 의하면 유명한 철인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 책을 2권에 걸쳐서 썼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에 의하면 그가 20세 되던 해에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그때까지 써오던 비극 작품을 불태웠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도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만남을 보다 극적인 사건, 드라마틱 이벤트로 만들기 위해서 후대가 지어낸 이야기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플라톤이 어렸을 때부터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그렇게도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어머니의 사촌인 크리티아스와 오빠인 카르미데스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그가 20세가 되었어야 비로소 소크라테스를 만났다는 것은 얼른 납득하기 힘든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영향으로 인해 그가 철학에 몸바치기로 결정하기까지 그는 시, 특히 비극 작품을 썼을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다. 어떻든 시인과 정치가 중 어느 쪽을 선택할까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그가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소크라테스의 영향 때문이었다. 비록 지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테네를 계획하고자 했던 소크라테스가 그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플라톤과 같은 훌륭한 젊은이를 철학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사명이 반드시 실패했다고 단정짓기는 힘들 것이다. 실로 플라톤은 그가 지금까지 끼친 막대한 광범위한 영향을 생각할 때 당시 아테네와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런 제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7서한이라는 게 있죠. 그 사람의 서한으로 13개인가가 지금 이게 전해지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이 그것이 가짜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그 학자들은 제7서한은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의 제7산을 보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영향에 의해서 시인이나 정치가가 아니라 철학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정치가가 되겠다는 원래의 꿈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꿈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 것은 소크라테스의 처형 때문이었다. 지난번에 그 독배를 마시고 죽은 얘기 제가 해드렸죠. 파이돈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아테네 시민들, 특히 청년들을 보다 덕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것은 플라톤의 눈에는 아테네가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는 증거로 보였다. 따라서 개혁, 특히 정치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그와 뜻을 같이 하는 강력한 지원 세력이 없는 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 인해 그 자신의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꿈은 완전히 접었지만 그는 평생 동안 정치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다. 소크라테스가 처형을 당했을 때 플라톤의 나이는 28세였다.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플라톤의 300뒤에 나옵니다만 BC 385년경에 이제 아카데미아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제가 전에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나눠드린 종이도 나옵니다만은 그 아카데미를 세웠어요, 플라톤이. 근데 그 아카데미를 세운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물론 철학적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철학적 교육은 위대한 정치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해도 말이 좀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가장 위대한 그 당시 사회를 개혁시켜서 올바른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 아카데미를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금까지 훌륭한 인재들을 모아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지금은 많이 좀 약해졌습니다. 불타는 그런 심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마도 이 플라톤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은 상아탑의 철학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과 몸부림하며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뒤집어서 멸망하고 쇠퇴해가는 그리스 사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켜서 튼튼한 기반 위에 이상적인 사회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을까? 이게 플라톤의 일생의 수건이었어요. 그 꿈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 플라톤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의 사실상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테네 출신이 아니에요. 마케도니아 출신이었어요.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그런데 플라톤이라는 위대한 학자를 만들어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원래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의사가 됐을 거예요. 아마 히포크라테스를 뺨치는 의사가 됐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은 이방인이고 또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혁시켜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까라는 열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가장 이상적이었던 플라톤이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아리스토텔레스야말로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현실적인 것이 뭐냐 하면 현실을 직시해서 그것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올바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이야말로 이상주의자뿐만 아니라 진정한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처형이 있었는 플라톤은 아테네를 떠나 아테네에서 멀지 않은 조그만 폴리스 메가라로 갔다. 이 메가라는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는 길목에 있다. 우리 학교가 잘 되고 또 우리 세수만 교회가 정말 우리 총장님이 생각하신
그 생각하신 대로 2,000명, 제가 그 원하는 대로 5,000명 내지 10,000명 정도의 그 큰 교회가 되면 제가 죽기 전에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그 그리스를 한번 가고 싶어요. 제가 그리스에 있을 때 그 용돈도 좀 부족하고 국가에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장학금이 그렇게 뭐 많나요? 뭐 먹고 생활하기에는 그렇게 부족한 잘 없었지만 마음대로 책을 사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한국에서 순례 겸 그렇게 여행을 오면 교인들도 있고 교육자들도 있는데 나가서 이렇게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여행을 해온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번 여행의 보람은 바로 그리스에서 와서 사박사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을 이렇게 차를 태우고 쭉 강의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안내 겸 이렇게 그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특히 여자분들은 정말 대학생으로 되돌아가서 교실 강의를 듣는 것처럼 좋았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모시고 가서 안내를 해볼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종강이 되면 뭐 다음 주부터는 모여서 기도를 하자고 총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이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빨리 또 좋은 데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강의를 플라톤에서부터 현대리까지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어디서도 드릴 수 없는 강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적어도 이 신학사상을 기초로 한 서양 신학과 기독교 신학과 서양 철학 그리고 원문을 읽기 위한 히라보와 히브리어에 관한 한 그 다음은 제가 무슨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무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메가라는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는 길목이 있다. 그가 이곳으로 가는 확실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아테네 지도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후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행할지도 모르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메가라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지는 알 수 없으나 그리 오랜 기간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아테네로 돌아간 그는 약 10년간 저술 생활을 했는데 이때 그가 쓴 것들이 소크라테스의 생애와 활동을 그린 그의 초기 대화록들이다. 이걸 영어로는 early dialogues라고 그래요. 이걸 다이얼로그라고 대화록이라 하는 것은 그 작품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상대방하고 인터로큐터하고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는 식으로 책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소크라테스 대화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BC 387년경에 그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떠나서 견문도 넓히고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태가 그 빌레름 마이스타의 2권으로 된 책을 썼는데 그 첫 번째가 빌레름 마이스타의 수업시대고 두 번째가 빌레름 마이스타의 편력시대, 빌레름 마이스터스 레리아레, 빌레름 마이스터스 반들야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것도 교태가 그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행을 떠난다. 그가 방문하는 곳들 전부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탈리아의 남부에 있는 타레툼과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구레네, 사이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냥 적었어요. 구레네라고. 구레네를 방문한 것은 확실시 된다. 당시 히랍의 식민지였던 구레네를 방문한 것은 그곳에 사는 수학자 테오도로스를 만나기 위해서이고 여기서부터 플라톤이 수학에 특별히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수학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피타고라스 학파가 그렇게 수학을 존중을 했고 그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플라톤이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타렌툼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타렌툼에서 그는 피타고라스 학파에 속한 자들의 생활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뿐 아니라 당시 그곳의 철학자임과 동시에 장군이자 정치 지도자였던 아르키타스와 교분을 나누게 되었다. 아르키타스는 피사고라스 학파 출신으로 피사고라스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 다시 말해 시민들로 하여금 영혼을 정화하고 덕스러운 삶을 추구하도록 정치를 한 것이다. 이게 바로 플라톤이 추구한 이상국가예요. 이런 점에서 그는 훗날 플라톤이 주적 국가에서 철인 정치가상을 그려내는데 하나의 모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플라톤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천재도 그 옆에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이렇게 또 그 하나의 그 롤 모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다음 기회로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훗날 플라톤이 그의 주저 국가에서 철인 정치가상을 그려낸 하나의 모델이 되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 섬에는 수많은 히랍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아르키타스가 다스리는 타렌톤과는 달리 이들 도시 국가들은 사치와 방종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플라톤은 그러한 생활 여건 속에서 사람들이 현명하고 덕스러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플라톤이 국가 3권에서 생활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아마도 여기에서 받은 충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플라톤은 시라큐사의 군주 디오니소스와 친분 관계에 있는 아르키타스의 추천으로 시라큐사를 방문하게 된다. 당시 시라큐사는 아테네 다음으로 강력한 폴리스였다. 당시 시라큐사의 통치자는 디오니소스 1세인데 그는 아르키타스와는 대조적인 전제군주였다. 소위 티라노스였어요. 그의 처제가 디온인데 플라톤이 그곳에 머무른 동안 그와 가까이 지내면서 그에게 자신의 철학과 정치적 이상을 가르쳐 주었다. 그 결과 그는 열렬한 플라톤주의자가 되었고 플라톤이 역설하는 철인 군주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렬한 염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플라톤은 군주인 디오니소스의 마음을 사는 데는 실패하였다. 오히려 그의 미움을 사게 되어 플라톤은 노예로 팔리게 된다. 아테네에서 가까운 에이기나 섬에서 다시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 구레네 출신 철학자 아니케리스가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 자연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미리 구레네를 가서 이 아니케리스를 사귀었던가 봐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 노예로 팔려가는 데서 이렇게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로 돌아온 플라톤이 자기 몸값을 마련하여 돌려주려 했지만 아니케리스는 그것을 거절하였다.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플라톤은 그 돈으로 아테네 근교에 아카데미 학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제가 귀국하기 전에 이 아카데미아가 있는 장소를 가봤더니 아직도 발굴이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그 정확한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나 대체로 BC 385년경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한다. 그곳에서 약 40년 동안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을 모아 가르치면서 틈틈이 저술하는 일에 전념하게 된다. 이러한 그의 생활이 2번 중단되는데 그것은 시라큐사로의 여행 때문이었다. BC 367년 디오니소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디오니소스 2세가 군주가 된 후에 그를 다시 교육시켜달라는 디온의 초청으로 또다시 2번째 그곳을 방문하게 된다. 디온과 마찬가지로 플라톤 자신도 디오니소스 2세를 철인정치로 만들어 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 심지어 디오니소스 2세는 플라톤의 제자가 된 디온을 추방하였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를 제거하기 위한 역모를 꾸민다는 주위 사람들의 모험 때문이었다. 왜 이런 모함을 했냐 그러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디온이 잘못된 주권들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걸 제거하려고.
플라톤이 아테네 돌아온 후에 또다시 시락스를 방문한 것은 이번엔 디오니소스 2세가 플라톤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디온에게 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시라쿠사로 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할 뿐만 아니라 그의 부탁을 받은 아르키타스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도 플라톤이 그렇게 하도록 강력하게 권유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방문의 주된 목적은 디온을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디오니소스는 약속을 지키기